자동으로 계시는 분들 특징에 대한 거라는 배워본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스테이에 이렇게 50명 넘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전국에서 보니까 대두목들이 다 오시는 것 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동학을 중심으로 한국 연구를 하는 최근에는 이제 방정환 어린이 운동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공주에서 이제 어린이집 하나를 중심으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태원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났죠. 그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선희가 하니 지금 우리 사회가 20대, 30대 청년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알아서 살아남으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도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0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대기업이라든지 안정된 직장에 못 가시면 나고자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학생들 만나는데 미안해지고 있어요. 알아서 살아남으면 국가는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데 지금 똑같다는 거지. 이태원 참사의 상황과.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학생들한테 남들 줄 많이 서 있는데 가지 마라. 너희 하나의 길을 찾아라. 너만의 호흡을 가지고 너만의 니답게 살아라. 이게 지금 사는 길이지. 남들 다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대학 가고 남들 다 대기업 간다고 그 대기업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됐죠. 작년부터 이제 명실공히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OECD 가장 높은 자살률과 최저 출생률 정말 불명예해요. 그 어둠이 너무 깊습니다. 어제 이란 대사가 이번에 이제 외국인 희생도 많았는데 가장 많이 희생된 나라가 이란이라고 해요. 이란에서 이제 5명이 희생됐는데 다 이제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중앙대학교 유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 학교는 학문에다가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대사가 분양을 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란 대사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울었죠. 세계에 옆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정면 날에다가 대한민국이 좋아서 왔을 텐데 이런 나라라서 미안해요. 저는 글귀를 적고 조명을 했다라는 그런 글쓰도 적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정치적으로 이 정도의 민주가 이룬 나라가 많지 않은데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K 드라마니, K 영화니, K 사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의 어떤 내용을 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 대학생들. 이 학점과 스펙에 그게 더 못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나라를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좀 전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인정을 가지고 수영 선생님이 150년 전에 생각하셨던 방도 그걸 이제 하나의 지혜로 삼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좀 크게 좀 해주시죠. 뒤에서 잘 안 들리는 거.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네, 길을 조금 똑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큰 전환의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피부도 가장 느끼는 것이 지금 기후 변화죠. 예.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이제 그 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라고 이제 최근에 다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몸으로 우리가 느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작년에도 뭐 장마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또 올해 올 보면 가뭄이 서편까지 거의 계속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한 편인데 이제 유럽은 뭐 엄청난 뭐 40도 넘는 그런 폭염 또 어떤 지역은 이제 한파 어떤 지역은 이제 홍수가 뭐 국도 전체를 이제 다 삼키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은 비가 몇 달간 안 내리고 이 양극화되는 거예요. 날씨가 폭염인가 하면 어디는 한파고 어디는 또 몇십 일 동안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열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제 바닷물이 그런 열순환을 해줘야 되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열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게 다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런 이제 현상인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도미노적으로 15가지 정도의 이런 이제 산호초가 멸종한다든지 북극 빙하가 녹는다든지 사막화가 더 증가한다든지 열대 우림 지역이 건조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지구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도 이상 막지 않으면 지금 이제 1도에서 1.2도 정도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그 1.5도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TP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냥 저수지에 그 조그마한 구멍이 이제 한번 이제 터지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걸 TP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5도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보는 거고 1.5도를 막 지키려니까 2030년도까지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적어도 한 50%는 해야 된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합류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안 할 수가 없으면 국제 기준이 안 할 수가 없지만은 사실 이게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결국 이제 대기업을 이 산업을 이제 아무래도 그런 특히 이제 다 대기업이죠. 포스코를 비롯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인데 이런 기업들을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대기업들이 쉽게 그걸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엄청난 사실 압박도 하고 또 이제 당근뿐만 이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기업 우선적인 정책을 하면서 전혀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위기 국면이 있고 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같고 GDP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세계 7위 정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그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안 되고요. 그 6개 나라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되는데 반면에 불평등은 너무 심한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저출산과 최고 자살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이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일주일이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은 이미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의 극단적인 예가 하나 들자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불평등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 65% 정도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이 5.2%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케이크를 하나 이제 12조각을 받으면 한 사람이 6개 반을 혼자 독차지하고 나머지 5사람이 나머지 이제 4사람은 3.5조각을 가지고 나누니까 그래도 한 개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위 50%는 인구 절반 정도는 한 조각도 안 되는 5.6%니까 반 조각을 가지고 5명이 반 조각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돌아가겠어요? 어떤 만큼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현주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게 뭐 공식적인 통계청 나온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 현재 지금 2위입니다. 미국이 제일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우리 자꾸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조금 그런 행복지수나 이런 불평등이 좀 덜한 북유럽 쪽을 좀 그래도 따라가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북유럽식의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 누가 제일 반대하는지 아세요? 기득권이 제일 반대하고 이제 그 북유럽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삼위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잘 절충시키는 그래서 평등도 중시 여기고 또 시장도 중시 여기는 이런 정책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분단 체제 때문에 사회주의에 조금이라도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매도 나가는 거죠. 빨갱이 나가고 뭐 북한 정책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진보 보수가 몇 년 싸운다고 그러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보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다 우파입니다. 그래서 98%의 우파와 한 1, 2%의 좌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좀 보수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나 정책적으로 인색하고 그런 것들이 잘 기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이 심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죠. 30% 이상의 지금쯤이라고 하고 온갖 그런 어떤 인간을 지금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됐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라든지 생명의 가치가 점점 더 이제 외면당하고 있고 사람도 딱 보면 이제 저 연봉 얼마 한 일이 또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정규직 이제 격차 있는 게 심하다 보니까 그 차별은 이제 어떤 소득의 차별도 사실 억울한데 사실 그 차별보다도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이제 인간적인 차별이에요. 교실 상태는 책상도 안 하고 교실 공간도 제대로 안 하고 명절 보너스도 일처 없는 거예요. 그럼 몇 푼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받는 차별과 수모가 더 심합니다. 당장 월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자기 난 실패라면 인생이 이렇게 느낀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지금 사회에서. 그래도 웬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뭐 1, 20%, 나머지 7, 80%는 지금 다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이쪽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완전 대한민국의 어둠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차별받고 그런 사람들이 중국과 가득 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해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왜 세 가지 하느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제가 대학생을 다녔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출생률이 95%예요. 저희 때는 뭐 대출도 하고 막 이렇게 출생률이 70%도 안 돼. 지금 아이들 95% 출생.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해요. 일자리는 이제 없는 거죠.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요, 저도 뭐 그때 공부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반에서 40, 판에서 저기 뭐 하위 10%에 들어도 삼성전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데, 보통 왜 그런 이야기도 많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생태계 운영의 위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뭐 현실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일단 기후위기를 하나의 예로, 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많은 과학자들, 정치인들은 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탄소죠, 탄소 문제죠. 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거냐, 언제까지, 2030년까지 몇십 프로 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40% 줄이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중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배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땅이나 이런 숲이 흡수하는 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이렇게 합쳐서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가 이게 탄소 중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모든 나라가 이제 지금 비슷하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겉으로는 그러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탄소를 줄이는 문제로 다들 접근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은 마음을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어떤 사건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인연의 원인이 있고, 그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적 원인이 있고, 대외적, 국제적 원인이 있고, 또 역사적인 원인, 이렇게 이제 항상 세 가지 원인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는 단순히 탄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제 그렇게 보면은 무슨 문제냐면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원을 개발 안 할 수가 없잖아. 산도 파헤쳐야 되고 강도 파헤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태계 파괴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돈 되는 거하고 뭐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 성장, 특히 자본주의 자체라기보다도 지금 성장 지상주, GDP를 계속 올려야 되는
이 그 성장 지상주의를 놔두고 그냥 탄소를 줄이는 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과 과학자들은 당장 탄소 줄이는 걸 이야기하시면은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탄소만 줄여갖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균형에 둔다든지 이렇게 이제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자본주의 이 경제 시스템을 아예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이제 더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당장 못 바꾼다. GDP 중심, 성장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사람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20살까지는 몸이 크고 그 다음에 성숙으로 가야 되듯이 물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성장하겠다고 하면 결국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언제까지 이제 그걸 개발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 그런 것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2017년도에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 헬기 레이머스라고 하는 분이 돈을 경제하겠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말 그대로 돈은 뭐예요? 요거 이제 관리해야 되죠. 안쪽 지표를 관리하고 바깥쪽 지표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도넛 모양을 이제 잘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근데 안쪽 이 지표들은 뭐냐면은 이것이 더 무너지면은 인간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우리의 이제 식량부터 해서 물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 의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12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잖아요. 바깥쪽의 지표는 생태적 한계입니다. 이 이상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생태계가 이제 심하게 이제 파괴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그 생태적 한계가 바깥선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생태적 지표들이 있겠죠. 그게 12개. 안에는 삶의 가장 어떤 기초가 되는 그 지표 12개를 관리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 정책의 최우선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GDP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 할 거냐 이거 갖고 이제 뭐 2.5%고 한 2%도 하는 것 같고 이제 나오는 거죠. 실업률 이런 게 이제 물가 이런 이제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거고, 근데 그걸 관리하는 기준은 이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 경제입니다. 하여튼 이런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문제, 지금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좀 더 근원적이에요.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생태계 위기, 중심 대위기, 또 포함해서 이런 운영적 위기에 가장 근원적인 결국 세계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구 근대의 세계관, 이게 이제 흔히 심신이론이라고 하고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뭐 입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신과 물질을 두는 아니고 자연과 인간을 두는 아니고 신과 인간을 두는 아니고 그만큼 유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자연이라는 것도 단지 그냥 하나의 물질 덩어리입니다. 예전에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자연을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삶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의식이 서양에도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 물론이고 있었는데 서양 근대의 부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연을 하나의 정복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산량은 늘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생산량은 늘었지만
이제 자연을 함부로 해야 되고요.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지식, 자연에 대한 그 어떤 자연을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 존중했던 그런 의식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죠. 땅이 어머니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몇 평이냐, 이게 한 평에 얼마냐 하는 그 돈의 가치로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뭐 그런 과학적인 접근은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뀔 거냐가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관을 어떻게 바뀔 거냐, 두 가지니까 이제 지금 좀 간단하게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할때, 일단 동아 수능 선생님이 관심이 가졌던 거는 이게 세계관이죠. 세계관입니다. 수능 선생님은 이 우주와 생명과 인간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이제 제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선생님이 깨달은 게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우선 말씀드리자면, 수능생은 일단 이 우주가 이게 마쳐야 된다는 거죠? 아니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다. 알겠습니다. 5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생은 이 우주가 살아있다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공간이 우주라고 해서 처음 이제 멀리 생각할 건 없고, 이 공간이 우리는 이제 텅 비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신선한 에너지로 가득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이제 지극하게 비웁니다. 지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옛날 뭐 성리학에서도 사실 그 비슷하게 일기라든지 일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정해놓은 폐허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연관현상이 있긴 한데, 선생님은 훨씬 더 나아가서 신성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영성으로, 그러니까 기와 이제 성리학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순히 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기 자체가 원래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영기라는 이 우주가 어떤 그런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신성한 에너지, 이 우주가.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다음 해월 제시형을 이제 이 동학이 이제 해월 제시형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음수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음수 속에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당신이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신성한 에너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 속에서 지금 좋게 말하면 보호받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 당신의 깨달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천주, 모실실자, 시천주의 첫 번째 풀이에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 모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유실용 내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부리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내유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의 바깥의 이 세상이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또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한 에너지,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는 우주의식과 우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되짚어보면, 만약에 우주가 살아있다면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이 사건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이 우주가 그 자체가 신성하다고 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필연적 이유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렇게 영역을 내재되는 거예요. 이게 내유심이라는 거죠. 이제 동학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우주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를 만들어 창조하고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의 가득 차 있는 영이자 기예요. 영기, 한마디로 하면 영기입니다. 이 영기는 둘이 아니고 하나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이 영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영성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모든 존재 속에 있는 거죠. 마치 방송파가 아프리카에서 보는 방송파가 그 아프리카에도 있지만은 이거 지금 공간에 안 있겠어요?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게 그것만 있다면 또 아프리카에서 보낸 파를 우리가 지금 홍보 드릴 수도 있죠. 모든 곳에 있는 거, 무소부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하느님을 공경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느님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 하느님은 이전에 어떤 종교가 이야기하듯이 심판하는 신이 아니고, 징벌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도 좋은 스승은, 좋은 부모는 자식이 뭘 좀 잘못했다고 바로 벌주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잘 타이로 사랑으로 오로지 보살필 뿐이지 벌주가 이런 거는. 그리고 진짜 스승은 자기를 존경하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죠. 나보다 네가 나를 밟고 네가 더 훌륭한 학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나만 쫓으라고 안 하죠. 나만 존경하고 너 다른 교수한테 가르치고 이러지 않죠. 오히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기존의 종교에서는 신을 그렇게 편협한, 마치 자기만 이렇게 추종하는, 자기한테만 아부해야 되는 이런 참 얄팍한 신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 평화 그 자체, 신성한 에너지도 없고, 그런 존재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극한 평화고, 지극한 사랑이고, 또 신성이고, 그리고 모든 무지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광명이고 지혜이고, 그것이 하늘의 원래 모습 아니겠어요? 굳이 우리 이제 몸 안에 깃들어 있지만은 하단전에서는 그런 에너지로 우리가 그 존재를 만날 수 있고, 중간전에서는 그분을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단전에서는 그분을 지혜로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에너지로 사랑과 평화가 꼭 지혜와 강명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신성과 그 사랑과 그 평화와 그 지혜를 이제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서 그 하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정말 신이 원하는,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이 있다면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나의 신성과 나의 사랑과 나의 평화와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덕을 펴는 거예요. 덕을 펴는 거. 천하의 그 천하, 호덕천하. 요게 스님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과 연결되어야 된다.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고 하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수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주가 핵심이고, 하늘과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수신정입니다. 이렇게 수신정비가 되면 저절로 무의이와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천세가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올 때 기름을 타고 오거든요. 기루에 몸을 탁 실으면 그 다음에는 날개짓을 안 하고 기를 타고 그냥
몸에 힘을 쫙 빼고 하지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오너거든요. 수신경기가 돼서 하늘의 기운과 그걸 이제 천도라고 하죠. 천도에 기류가 있듯이 우주적인 차원의 그 흐름에 나를 탁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이 와서 진짜 만사지가 되는 천인합의들이 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수신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자도 이야기하셨죠. 의의 상징합니다. 천인합의가 상징합니다. 라는 것을 수신경이 제시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만 3분 남았습니다. 3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손쌤은 당신의 보고감을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를 삼고 당시에 무너져가는 조선을 바로잡고 또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감입니다. 근데 실제로 손쌤은 이걸 깨달았고 실제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밥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또 그런 또 농민들의 그런 또 한국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천도교로 바꾸면서 이 1920년대에 천도교 지식인들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다 아시죠? 그 당시에는 개벽이라는 잡지를 다 등장했습니다. 그 개벽이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어린이 운동, 뭐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이렇게 온갖 7개 부분 단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걸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개화운동이라고 했어요. 문화운동이라고 이런 하면서도 그 성격을 그냥 개화운동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역사학자들은 그런 운동을 그런 민족 개방주의라고 통념을 추구 안 하고 계급 투쟁을 헌신하지 않고 그냥 개량적인 민족주의라고 비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천도교 지식인들이 하시던 운동은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의 그 제후가 표방하듯이 개벽운동. 개벽이라는 게 뭐냐? 그냥 서구적 근대를 따르는 대화가 아니고 문명 자체를 바꾸는 문명 전환입니다. 그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 다 아시잖아요. 맨 끝에 어떤 거예요? 이제 위력의 시대는 거하고 부의의 시대가 내하고 이제 신문명의 서감이 빛이 돋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부의적 신문명 누가 독립선언서에 그냥 독립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독립운동에 끝난 게 아니고 그 너머에 도의적 신문명이라고 하는 궁극적 이상을 표현했던 겁니다. 이미 독립선언서에서. 그것이 20년대 개벽운동, 어린이운동. 왜 어린이운동이냐? 사실은 어린이 해방운동이에요. 어린이 가장 핍박받는 존재가 어린이였어요. 가장 힘없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어린이에까지 해방이 돼야지 진정한 인간 해방이 됩니다. 지금 여성 해방을 부르시고 있고 계급 해방을 부르시고 있는데 어린이 해방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 하지만 이 가장 힘없는 존재인 어린이까지 해방이 돼야 진정한 인간 해방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운동을 합니다. 인간 해방 운동을 합니다. 그게 바탕에서 문명 전체를 뒤바꾸자. 모든 존재를 어떤 사람도 차별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 힘으로 존경을 받는 그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것이 동학이고 그게 개벽 운동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청우당이 1947년도 해방이 되고 청우당이 뭘 했느냐? 그 당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되면 단독 정부 수립을 조제하면서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전체전형의 문제 상황 속에서 당시 천도교 총무당, 예전에 이제 청년당 이름을 붙인 그 총무당이 뭘 주장했느냐. 우리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도 넘어서고 소련식 프로민주주의도 넘어서 조선식 신민주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동계일체 순환경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동계일체 순환경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인여청, 사람을 하늘로 공경하는 그 정신의 바탕은 새로운 윤리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창했어요.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 라는 것을 1947년에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통일운동 그것만도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선 새로운 제재전환, 새로운 문명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서두에 말했던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손 선생의 이런 시청주 수심전기에 정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창조적 주체로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이 가능할 거다. 그런 문명 전환의 중요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이런 전환의 기운에 올라타셔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주는 새로운 문명, 도의적 신문명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